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층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한지석 대표는 습관처럼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도어락의 잠금, 해제 소리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섰다. 평소라면 은은한 조명과 함께 그를 맞이했어야 할 아내 이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 전체가 마치 주인이 떠난 폐허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 중앙으로 걸음을 옮겼다. 완벽주의자인 그의 성격상 집안의 질서가 흐트러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거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낯선 바구니와 그 옆에 놓인 흰 종이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천천히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고, 그 종이에는 수연의 필체로 갈겨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평소 단정했던 그녀의 서체와 달리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석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너랑 똑같은 괴물이니 네가 키우라는 그 문장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겠다는 부탁이 아니라 지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는 끔찍한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구겨 쥐었고, 그때 바구니 안에서 가느다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갓 태어난 핏덩이의 울음소리였다. 붉은 담요에 쌓여있는 아기는 마치 세상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듯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지석은 그 낯선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아내의 가출과 갓난아기의 등장은 그가 세워놓은 완벽한 인생 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변수였기 때문이다. 지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 안의 아이를 확인했는데, 아이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허공을 향해 작은 손을 휘젓고 있었다. 붉게 상기된 얼굴과 터질 듯 울어대는 목소리는 그에게 부성애를 불러일으키기보다 묘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남긴 쪽지의 내용이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와 똑같은 괴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그저 무력하고 시끄러운 생명체뿐이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이 건조하게 흘러나왔고, 그제야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채 그에게서 도망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어 젖혔는데, 예상대로 그녀의 옷가지와 귀중품은 물론이고 화장대 위에 작은 소품들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텅 빈 옷장은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공허했고, 지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후계자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불리는 그가 고작 여자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 이런 꼴을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상실감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거실로 나갔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지석의 무능함을 비웃는 사이렌 소리처럼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있었다.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지석은 본능적으로 비서실장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김 실장은 늦은 밤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석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바구니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는 수십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기저귀를 찬 붉은 핏덩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한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 순간 아이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추고 젖은 눈으로 지석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집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고 지석은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쪽지의 내용대로 아이의 눈매는 지석을 빼다 박은 듯 서늘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지석은 아이의 뺨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았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손가락을 입에 물으려 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지석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자극했는데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책임감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른 수연의 얼굴이 그 감정을 차갑게 식혀버렸고 그는 이 아이가 자신과 수연의 실패한 결혼 생활이 남긴 잔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김 실장이 헐떡이며 들어섰을 때 그는 지석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석은 김 실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대신 당장 유아용품을 공수해 오고 유능한 입주 보모를 구하라고 지시하려다 문득 말을 멈췄다. 수연이 남긴 쪽지의 내용이 다시금 그의 오기를 자극했기 때문인데 그녀는 그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며 보모를 구하는 것은 보류하고 당장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육아 서적을 사오라고 명령을 수정했다. 김 실장은 당황하며 대표님이 직접 키우실 생각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석은 대답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다. 김 실장이 물품을 구하러 나간 사이 지석은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인터넷으로 분유 타는 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그의 명석한 두뇌는 복잡한 경영 지표를 해석하는 데에는 탁월했지만 적정물 온도를 맞추고 분유 가루의 양을 조절하는 단순한 작업 앞에서는 엉망진창이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젖병을 완성한 그는 땀을 흘리며 아이에게 젖병을 물렸고 아이가 힘차게 젖병을 빨기 시작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우유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석은 수연이 이 아이를 낳고 홀로 돌보며 느꼈을 감정을 짐작해 보려 했지만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로서는 도저히 그녀의 절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나약해서 도망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뿐이었다. 배를 채운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고 지석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아이의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도윤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오래전 수연이 임신 소식을 알리며 웃으면서 제안했던 이름 중 하나였다. 길도의 진실윤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은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지석은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하게 이름을 불러보았고 아이는 꿈결인지 작게 칭얼거렸다. 그는 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내서 언젠가 수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지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돌아온 김 실장은 거실 한쪽에 쌓인 분유 캔과 기저귀 팩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지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다. 지석은 김 실장에게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라고 지시하며 앞으로 당분간 재택근무를 병행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김 실장은 회사의 중역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지석은 자신이 없는 회사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임원들은 다 해고해야 마땅하다며 차갑게 일갈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작은 생명체를 어떻게 생존시키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지석은 아이를 안고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 보았는데 도윤은 그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 안긴 작은 아이는 마치 그의 분신처럼 꼭 닮아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과 아이를 번갈아 보며 아내가 남긴 핏덩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인지 실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분신을 버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분신은 이제 지석을 세상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었다. 그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석의 생활은 완전히 뒤집혔는데 밤낮이 바뀐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집안 곳곳에서는 젖비린내와 파우더 향이 진동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의 슈트에는 토자국이 묻기 일쑤였고 날카롭던 턱선은 수염으로 거뭇해졌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보모를 들이지 않았다. 그는 육아를 마치 정복해야 할 난해한 프로젝트처럼 대했고 각종 육아 서적을 탐독하며 이론적으로 완벽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론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이유 없이 울어대거나 열이 오를 때면 지석은 난생 처음 무력감에 빠져 허둥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수연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하게 되었고 그 가정은 곧바로 분노로 이어졌다. 어느 날 밤 도윤이 고열에 시달리며 숨을 헐떡이자 지석은 공포에 질려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차 안에서 아이의 뜨거운 몸을 안고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응급실 의사가 단순한 감기라며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을 때야 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식은땀으로 젖은 자신의 이마를 닦아냈다. 의사는 초보 아빠가 너무 놀라신 것 같다며 웃어 보였지만 지석은 웃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생명체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은 그가 기업을 운영하며 느꼈던 부담감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공포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석은 잠든 도윤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는데 열이 내린 아이의 편안한 얼굴을 보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았다. 수연은 이 아이를 낳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녀는 그를 버렸고 아이도 버렸으며 그 사실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되뇌었다. 그는 아이에게 너는 나처럼 강해져야 한다고 속삭이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도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지석 역시 서툴지만 조금씩 육아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아이를 한 팔에 안고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스킬을 터득했고 회의 도중 아이가 울면 능숙하게 달래며 임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회사 내에서는 냉혈한 CEO가 아이를 키우며 독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석은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도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이에게 쏟는 정성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과 통제에 가까웠고 그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엄격하게 훈육했다. 지석은 도윤을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조기 교육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아직 말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다국어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 실장은 아이에게 정서적 교감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지석은 감정 따위는 약점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도윤이 자신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자라기를 원했고 그것이 수연에 대한 최고의 복수라고 믿었다. 그러나 가끔 아이가 방긋 웃으며
그에게 손을 뻗을 때면 지석의 가슴 철갑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그 통증의 정체를 애써 외면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고 수연이 돌아와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창밖의 풍경은 삭막한 겨울에서 파릇한 봄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지석은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았는데 문득 수연과 함께 저곳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함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고 도유는 아빠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얌전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 아이는 이제 온전히 그의 것이었고 그는 누구에게도 이 아이를 뺏기지 않을 것이며 완벽하게 키워낼 것이었다. 그것이 남겨진 자의 의무이자 떠난 자에 대한 잔인한 형벌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덧없이 지나갔고 그 시간 동안 강남의 펜트하우스에는 완벽하지만 서늘한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한지석의 일상은 시계 태엽처럼 정교하게 돌아갔으며 그 중심에는 이제 5살이 된 아들 한도윤이 있었다. 아침 6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석은 눈을 떴고 거실로 나가면 도윤이 이미 식탁에 앉아 영자 신문을 읽거나 체스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보통의 5살 백이라면 투정을 부리거나 장난감을 찾을 시간이지만 도윤은 마치 작은 어른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지석에게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서글픔을 안겨주었다. 도윤은 지석이 원했던 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아이로 자랐지만 그 대가로 아이의 얼굴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짓는 해맑은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식탁 위에는 가정부가 차려놓은 정갈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지석이 먼저 숟가락을 들자 도윤도 그제야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는데 젓가락질 하나까지도 지석을 그대로 모방한 듯 절도가 있었다. 지석은 아이의 식사 예절을 보며 내심 뿌듯해하면서도 문득 수연이 있었다면 이 식탁이 이렇게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수연은 식사 시간마다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고 지석은 그것을 시끄럽다며 핀잔을 주곤 했었다. 이제 그 소음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숨 막힐 듯한 고요뿐이었는데 지석은 그 고요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온함인지 아니면 고립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자신의 입가를 냅킨으로 닦으며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건조하게 인사했고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짧게 답했다. 도윤이 다니는 곳은 상위 1% 자제들만 다니는 영재 유치원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도윤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평가는 언제나 양면적이었는데 지능지수가 놀라울 정도로 높고 습득력이 빠르지만 교우 관계가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지석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리더는 원래 고독한 법이라며 아이를 두둔했으나 가끔 유치원 참관 수업에 갔을 때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도윤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데 도윤은 그 풍경을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를 관찰하듯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석은 예정보다 일찍 퇴근하여 도윤을 직접 데리러 갔는데 유치원 입구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고 주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몰려들었는데 도윤만이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석이 다가가 왜 친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도윤은 너무나도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민 게 아니라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니까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울어도 상처는 낫지 않아요. 그 말은 지석이 평소 회사 임원들에게 실수를 질책할 때 자주 하던 논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고, 지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에 탄 뒤에도 지석은 도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운전대에 쥔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 아이는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석은 아이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조차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도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려다가 문득 자신이 수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다. 너 혼자 감정 추스르지 못해서 나한테 기대지 마. 나는 네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과거에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아들의 입을 통해 다시 들리는 것 같았고, 그것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저녁 식사 후 지석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도윤과 입주가정부 아주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는 도윤이 안쓰러웠는지 과일을 깎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도윤은 차갑게 그 손길을 피했다.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도윤아 아줌마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도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줌마는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할 일만 하세요. 저한테 친한 척하는 건 계약 사항에 없잖아요. 그 말투와 억양, 그리고 상대를 벌레 보듯 하는 눈빛까지, 그것은 완벽하게 한지석 그 자체였다. 지석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로 나온 지석은 아주머니를 돌려보내고 도윤을 소파에 앉혔는데 아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지석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가르쳤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아빠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필요 없는 감정 낭비는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해관계로 움직인다고요. 도윤의 논리정연한 대답 앞에서 지석은 말문이 막혔고 자신이 지난 5년간 이 아이에게 주입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냉혹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수연이 남긴 쪽지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너랑 똑같은 괴물. 수연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이의 외모가 아니라 지석의 뒤틀린 내면을 그대로 물려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던 것이다. 지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는데 그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명목하에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도윤의 어깨를 잡고 그건 틀린 말이야.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혼란스러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지석은 도망치듯 서재로 다시 들어와 위스키 병을 따서 잔에 가득 부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에 타는 듯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수연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차가운 복제품인 아들과 자신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지석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냉철하게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도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 도중 한 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지석은 습관적으로 그를 질책하려다 멈칫했다. 어제 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인데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평소와 달리 그 임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지석은 애써 그 시선을 무시하며 회의를 마쳤다. 그는 자신이 변해야만 도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것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제임을 알았다. 퇴근길에 지석은
백화점에 들러 도윤을 위한 선물을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평소에는 김 실장에게 시키던 일이었다. 그는 장난감 코너를 서성거렸지만 도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한참을 망설였다. 직원 추천으로 인기 있다는 로봇 장난감을 샀지만 과연 도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도윤에게 상자를 내밀었고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포장지를 뜯어 로봇을 확인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고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신 설명서를 읽기 시작했다. 지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아 설명서를 함께 읽어주려 했지만 도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며 거리를 두었다. 그날 밤 지석은 잠든 도윤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는데 잠든 얼굴만큼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수연에게 마음속으로 사죄했는데 당신이 옳았어. 나는 괴물이었고 이 아이도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그때 도윤이 잠꼬대처럼 엄마라는 단어를 웅얼거렸다. 그 작은 소리가 지석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고 그는 5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했다. 도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육이나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 따뜻한 엄마의 품이었고 지석은 결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지석은 서재로 돌아와 지난 5년간 덮어두었던 수연의 실종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당시에는 자존심 때문에 깊게 파고들지 않았던 의문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연은 단순히 산후 우울증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녀가 남긴 쪽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5년 전 수연이 떠날 당시의 정황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당황하며 이미 끝난 일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지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며칠 뒤 김 실장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지석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다. 보고서에는 지석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적혀 있었는데 수연이 떠나기 직전 지석의 계모인 조 여사가 수연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다. 조 여사는 지석이 그룹을 물려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의 친아들을 후계자로 밀기 위해 끊임없이 견제해오던 인물이었다. 지석은 주먹을 꽉 쥐었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는데 만약 계모가 수연을 협박해서 내쫓은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명백한 축출이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보고서를 넘겼고 거기에는 수연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마다 혼자였다는 기록과 우울증 상담 내역들이 빼곡했다. 지석은 자신이 회사 일에 미쳐 있는 동안 아내가 어떤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연이 힘들다고 호소할 때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며 묵살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해냈고 그때마다 수연의 눈동자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떠올랐다. 도윤이 보여준 냉혹함은 타고난 기질이기도 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자의 방어기제이기도 했다. 지석은 이제야 수연이 왜 아이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아이가 자신처럼 약한 존재로 자라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지석의 곁에 있으면 아이조차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지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도윤과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오늘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도윤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니라고 묻자 도윤은 숟가락을 멈추고 지석을 빤히 쳐다보았다. 재미라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라 정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아들에게 지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기분이 좋았던 일은 없었어?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라고 작게 대답했다. 지석은 과장되게 반응하며 정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라고 물었고 도윤은 처음으로 눈빛을 반짝이며 그림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지석은 그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고 이 아이를 원래의 따뜻한 아이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평온한 저녁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김 실장이 긴급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었다. 수연의 행적을 쫓던 흥신소 직원이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수연과 인상차게가 비슷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제보였다. 지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는 당장이라도 차를 몰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옆에서 잠잘 준비를 하는 도윤을 보며 참아야 했다. 그는 도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수연을 찾게 된다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원망을 쏟아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지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수연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찾을 수 없었다. 만약 조 여사 쪽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연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그는 그룹의 보안 팀장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불러 비밀리에 팀을 꾸리라고 지시했고 필요한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한 개인 비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것은 기업 전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위험한 싸움이 될 것이었지만 지석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5년을 되찾고 도윤에게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지석은 평소와 달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도윤아,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우리 집이 조금 더 시끄러워질 거야.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석을 바라보았지만 지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고 거울을 깨트려서라도 그 안에 갇힌 진짜 모습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될 것이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지석은 피하지 않고 마주할 것이었다. 그것이 5년 전 그가 놓아버린 아내와 홀로 남겨진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였다. 대한그룹의 심장부인 대회의실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삼킬 듯 퍼붓고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업계 2위인 미래그룹이 최근 공격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은 임원들을 동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냉철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있는 한지석이 있었다. 그는 눈앞에 놓인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미래그룹의 공격 시점이 묘하게도 수연의 실종과 관련된 재조사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그의 직감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지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계모 조 여사에게로 향했다. 조 여사는 지석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녀의 그런 태도는 지석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회의 도중 은근슬쩍 지석의 가정사를 거론하며 CEO의 개인적인 불안정이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이는 교묘하게 지석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발언이었다. 임원들은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해댔지만 지석은 동요하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영 실적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그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숫자와 팩트만으로 좌중을 압도했고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에는 식은땀을 흘리는 임원들과 표정이 굳어진 조 여사만이 남겨졌다. 집무실로 돌아온 지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는데 머릿속은 회사 일보다 김 실장이 가져올 조사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수연이 떠나기 전 조 여사의 개인 변호사와 접촉했던 기록이 담긴 비밀 자료였다. 지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서 나온 녹음기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각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사진 속의 수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고, 각서에는 도윤의 친권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책상을 내리쳤는데 그동안 수연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원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지석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바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조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수연에게 네가 지석이 옆에 있으면 그 아이는 평생 서자 취급을 받으며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수연은 흐느끼며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석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아내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그저 성공에 취해 그녀를 방치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지석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비겁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연이 남긴 쪽지의 내용인 너랑 똑같은 괴물이라는 말이 단순히 아이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자신에 대한 절규였음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지석의 아이를 보며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감정을 찾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고 혹은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의 선택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것이었고 지석은 이제야말로 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당장 미래그룹과 조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수연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도윤이 있는 집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한편에서 책을 읽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고 지석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도윤은 읽던 책을 덮으며 아빠 평소보다 귀가가 1시간 30분 빠르시네요. 라고 몸이 건조하게 말했지만 지석은 그런 아이를 와락 껴안았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도윤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지석은 아이의 등 뒤로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 아이는 축복받아야 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욕심과 음모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림받았다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었다. 지석은 도윤을 식탁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이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도윤아, 만약 엄마가 돌아온다면 어떨 것 같니라고 묻자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엄마는 변수입니다. 제 생활 패턴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지석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것은 과거의 지석이 수연을 대했던 태도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니야 엄마는 변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수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다 하고 설명하려 애썼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석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엄마가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실장이 가져온 정보는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었는데 조 여사가 수연의 거처를 알아냈고 사람을 보냈다는 첩보였다. 수연이 머물고 있는 곳은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요양원 봉사 활동을 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지석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그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는데 이번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고 조수석에는 김 실장 대신 경호팀장이 탑승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지석은 핸들을 꽉 쥐며 이번에야말로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차는 빗속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남쪽을 향해 질주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지석의 머릿속에는 수연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처음 만났던 도서관에서의 기억부터 수줍게 웃으며 임신 소식을 알리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는 왜 그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는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는지 후회했고 그 후회가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지석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 여사의 하수인들이 먼저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수연을 찾아내야 했고 만약 그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그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응징하리라 맹세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뒤였는데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무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지석은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첩보에 따르면 수연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주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흙탕물이 튀어 명품 구두와 바지가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진흙길을 걸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집이 보였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지만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낯선 검은색 세단 2대가 이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지석은 주먹을 꽉 쥐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경호팀장이 무전으로 지원 병력이 도착하려면 20분은 걸린다고 보고했지만 지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자신이 시선을 끌 테니 그 사이에 뒤쪽으로 진입하여 수연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위험하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지석은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어둠 속에서 걸어나갔고 빗물에 젖은 그의 모습은 마치 복수를 위해 돌아온 악귀처럼 서늘하고 위압적이었다. 대문 앞에 선 지석은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고 마당에 있던 사내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한 채 곧바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사내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석은 5년 동안 갈고 닦은 격투기 실력으로 순식간에 앞을 막는 자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해버렸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사내들은 주춤했고 그 틈을 타 지석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수척해진 모습의 수연이 공포에 질린 채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조 여사의 비서가 협박조로 서류를 들이밀고 있었다. 수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지석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지석은 수연의 야윈 얼굴과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고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비서에게 달려들었다. 비서는 지석의 주먹에 맞아 나가떨어졌고 지석은 쓰러진 비서의 멱살을 잡고 다시는 내 아내 앞에서 그딴 종이 쪼가리 들이밀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주변에 있던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지석은 온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며 수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한 놈도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석의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는 지옥 같은 싸움판 한가운데 있는 지석에게 유일한 구원과도 같았다.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억겁처럼 느껴졌지만 지석은 필사적으로 버텨냈고 마침내 경호팀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상황은 종료되었다. 바닥에는 쓰러진 사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지석 역시 입술이 터지고 눈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는데 지석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문질러 닦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연아, 늦어서 미안해라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 한마디에는 5년의 세월과 1000마디의 사죄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고 지석은 그런 그녀를 무릎 꿇고 안아주었다. 하지만 재회의 감동도 잠시 조 여사의 비서가 연행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지석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였다. 그는 미래그룹이 이미 대한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했고 내일 아침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지석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비웃으며 말했다. 지석은 수연을 품에 안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으로 비서를 노려보았는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수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사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도윤에게 당당한 아빠이자 엄마를 되찾아준 영웅으로 남고 싶었다. 그는 수연을 안고 밖으로 나왔고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밤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다. 지석은 수연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눈물을 흘렸고 수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뺐다. 그녀의 거부는 지석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고 지금은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서울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며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찾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수연이 아이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지만 지석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며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석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 대한 대비책을 지시했고 목소리에는 다시금 냉철한 CEO의 카리스마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수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았는데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맹세코 다시는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새벽의 여명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회사를 지키고 수연의 마음을 돌리며 도윤에게 엄마를 되찾아주는 것이었고 그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석은 수연을 본가로 데려가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VIP 스위트룸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외부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요새와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다시피 잠든 수연을 침대에 눕히고 주치의를 불러 상태를 확인하게 했는데 의사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성 탈진이라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석은 링거 바늘이 꽂힌 수연의 가느다란 손목을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 손목은 너무나 앙상해서 부러질 것만 같았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를 내보낸 뒤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았고 밤새도록 그녀의 얼굴을 지키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누렸던 안락함이
그녀의 고통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뼈저리게 되새김질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연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지석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지석은 황급히 그녀를 진정시키며 여기는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수연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왜 나를 데려왔느냐고 따져 물으며 차라리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느냐고 소리쳤다. 지석은 그녀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며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수연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 와서 필요해졌느냐고 비꼬았다. 그 말은 지석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말로도 그녀의 상처를 덮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가 다가오자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주주총회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지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만 했다. 그는 수연에게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연은 돌아누운 채 대답하지 않았고 그 뒷모습은 지석에게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호텔 문 앞에 2중 3중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김 실장에게 수연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당부한 뒤 본사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그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고 밤새 자라난 수염을 만지작거렸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과 임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조 여사가 승리자의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고 그녀의 측근들은 이미 지석의 해임안이 통과된 것처럼 축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조 여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영에 소홀했으며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 문제로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공격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조작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수연이 지석의 학대 때문에 정신 이상을 일으켜 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장내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때 회의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지석이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지석은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눈빛은 조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변명 대신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스피커를 통해 조 여사가 수연을 협박하고 아이를 볼모로 삼아 떠나게 만든 정황이 담긴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조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이것이 조작된 음성이라고 소리쳤지만 지석은 연이어 비서가 작성한 협박 각서와 자금 추적 내역을 화면에 띄워 그녀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지석은 주주들을 향해 나는 오늘 경영권을 방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파괴한 범죄자를 고발하러 온 것이라고 선언하며 조 여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배신감을 느낀 주주들은 조 여사에게 야유를 퍼부으며 지석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은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조 여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고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지석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김 실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호텔이 아니라 도윤이 있는 펜트하우스 쪽 경비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보고였다. 지석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적들이 수연이 아닌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지석은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새도 없이 단상을 박차고 내려와 회의실을 뛰쳐나갔고 뒤에서 임원들이 그를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조 여사는 자신이 파멸할 것을 예감하고 지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도윤을 납치하려는 최후의 수를 둔 것이 분명했다. 지석은 자신이 도윤을 집에 두고 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고 차는 도심의 도로를 짐승처럼 질주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강제로 뜯겨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과 함께 집기들이 부서져 널브러져 있었다. 지석은 입술을 깨물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가정부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도윤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도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울지 않고 사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석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지석은 곁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들어 사내의 머리를 내리치며 달려들었고 예상치 못한 기습에 사내들은 당황하여 도윤을 놓쳤다. 지석은 도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사내들과 대치했고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놈들은 셋이었고 지석은 혼자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는데 5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내 하나가 흉기를 꺼내 들고 덤벼들자 지석은 팔을 들어 막아내며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반격했다. 그는 오로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싸웠고 피가 튀고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도윤은 구석에 웅크린 채 아빠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항상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거인 같은 아빠가 자신을 위해 처절하게 부서지는 모습은 아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마침내 뒤따라온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며 사태는 진압되었지만 지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흰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도윤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오자 지석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닦아내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아이의 작은 몸이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괜찮냐는 지석의 물음에 도윤은 처음으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를 불렀고 그 울음소리는 지난 5년간 얼어붙어 있던 부자 사이의 벽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지석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였고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경찰이 조 여사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을 연행해 가고 구급대원이 지석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치료보다 도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엄마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지석은 도윤을 안고 일어서려다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지만 아이를 안은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고 그것은 아빠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는데 도윤은 구급차 안에서도 지석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석에게는 최고의 진통제였고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친 지석은 찢어진 팔을 붕대로 감은 채 도윤이 잠든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수연이 들어왔다. 김 실장이 연락을 취해 그녀를 데려온 것이었는데 수연은 잠든 도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막고 오열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자라 있었고 그만큼 그녀가 놓친 시간들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지석은 자리에서 비켜주며 수연이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소리 죽여 울었다. 지석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연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석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과 달리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석의 붕대 감긴 팔을 보고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가 당신 몸이나 챙겨라고 툭 내뱉었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석에게는 그 어떤 용서의 말보다 크게 다가왔다. 지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내 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과 도윤이만 무사하면 되라고 대답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 침묵은 긍정도 부정정도 아닌 미묘한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지석은 이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다시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어보았다. 그날 밤 병실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는데 도윤이 침대 가운데 누워있고 양옆에 지석과 수연이 앉아있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의 형태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직 건너야 할 강이 너무나 깊고 넓었으며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석은 수연에게 조여사가 구속되었고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사람은 없다고 말해주었지만 수연은 안도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지석은 잠든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는데 이제부터는 회사의 대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일 당장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지는 않더라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가족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질 계획을 세웠다. 돈과 명예는 잃어도 다시 쌓을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고 지석은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며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눈을 떴을 때 아이의 눈앞에는 꿈에서만 그리던 엄마가 앉아 있었고 도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아 엄마야라고 불렀고 도윤은 멍하니 있다가 엄마? 라고 되물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지석은 긴장하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는데 도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라 도윤은 본능적으로 수연의 품에 안기며 엄마라고 목 놓아 울었고 수연 역시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지석은 그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와 복도에 섰는데 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제 모든 외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내적인 치유의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지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가늠해 보았는데 수연의 용서를 구하는 일과 도윤의 다친 마음을 여는 일은 기업 경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이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고 그것은 고난 끝에 찾아온 희망처럼 보였지만 지석은 그 희망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를 했다. 한지석은 병실 문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자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도윤은 링거를 맡고 있는 수연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광경은 지석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들어가는 순간 저 따뜻한 온기가 깨져버릴까 두려워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고 붕대 감긴 팔에서 전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만이 그가 이 현실에 발붙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5년 전 수연을 외롭게 만들었던 것은 바쁜 업무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오만함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의 잠꼬대 소리에 수연이 힘겹게 몸을 뒤척이는 것을 보고 그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연은 들어온 사람이 지석임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을 굳혔는데 방금 전까지 아이를 보며 짓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벽만이 남았다. 그녀는 지석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거절의 몸짓은 지석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다. 지석은 침대 모서리에 어정쩡하게 서서 쉰 목소리로 몸은 좀 어떠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지석은 자신을 구해주러 온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은 원인 제공자일 뿐이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석은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녀는 지석을 보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이제 볼일 끝났으면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윤이를 지켜준 건 고맙지만 그것으로 당신의 지난 잘못이 덮어지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그 말은 지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지석은 입술을 깨물며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는데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만한 CEO가 한 여자 앞에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고 평생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서 사라지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연기가 아닌 뼈저린 후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수연은 무릎 꿇은 지석을 내려다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당신은 항상 당신 생각만 한다며 내가 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남겼던 쪽지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과 똑같은 괴물을 키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 도윤이를 키우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매일매일 확인했다고 고백했다. 아이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따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며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참회의 눈물, 즉 피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었음을 인정하며 당신을 외롭게 해서 미안하고 아이를 괴물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오열했다. 도윤이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며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다. 수연은 지석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녀가 겪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지석의 변화를 믿기에는 지난 세월의 불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독설을 퍼붓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의 통곡을 듣고 있었다. 한바탕 감정을 쏟아낸 지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붉어진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당장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다만 당신과 도윤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수연은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돌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닌 유예에 가까웠다. 지석은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병실을 나섰는데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으며 아내와 아이를 위협했던 모든 싹을 잘라내기 위해 다시 냉혹한 사냥꾼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석은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과 변호인단을 호출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구속된 조 여사와
그녀의 아들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사들과 비리 직원들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법적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고 명령했다. 변호사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석은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 수연과 도윤이 살아갈 세상에 어떤 위협도 남기지 않겠다는 가장의 의지였다. 며칠 뒤 지석은 유치장에 수감된 조 여사를 면회하러 갔는데 수의를 입고 초라해진 그녀는 지석을 보자마자 악담을 퍼부었다. 네가 언제까지 승승장구할 것 같냐며 저주를 퍼붓는 그녀 앞에서 지석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깨달았으니 고맙다는 말은 해드리지. 그는 조 여사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며 당신 아들 또한 다시는 재계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하듯 말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는 지석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고 그는 비로소 5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음을 느꼈다. 모든 법적 절차와 회사 내부 정리를 마친 지석은 집으로 돌아와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했다. 차갑고 모던한 느낌의 가구들을 치우고 수연이 좋아했던 따뜻한 색감의 가구와 도윤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마련했다. 그는 가정부와 경호원들도 모두 교체했는데 수연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신원이 확실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들로 엄선했다.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그는 이곳이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넘치는 진짜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수연의 화장대에 그녀가 쓰던 화장품들을 다시 채워 넣으며 그녀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수연과 도윤이 퇴원하는 날 지석은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지만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다. 그녀는 아직 당신과 한 집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당분간 친정이나 다른 거처에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예전의 지석이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강제로 데려갔겠지만 지금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시내의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그들을 안내했는데 그곳은 보안이 완벽하면서도 정원이 있어 도윤이 뛰어놀기에 좋은 곳이었다. 수연은 지석의 배려에 놀란 눈치였지만 내색하지 않고 짐을 풀었고 지석은 문 밖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며 뒤로 물러섰다. 지석은 매일 퇴근 후 그 집을 찾아가 문 앞에 도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수연이 좋아하는 간식을 두고 돌아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이다 가는 날이 많았다. 가끔 도윤이 창문으로 아빠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면 지석은 환하게 웃으며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들에게 스며들기로 작정했고 그것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그에게는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기다림을 감내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임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도윤이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지석은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수연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지석은 익숙하게 도윤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고 젖은 옷을 입은 채 밤새 아이 곁을 지켰다. 열이 내린 도윤이 잠들자 수연은 수건을 건네며 지석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닿는 그녀의 손길이었다. 지석은 그 손길에 울컥하여 그녀의 손을 잡았고 수연은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당신도 많이 변했네라고 말했고 지석은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야라고 대답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석은 잠든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이가 자신과 닮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이는 지석의 뒤틀린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추악함을 직시하고 깨트릴 수 있었다. 너랑 똑같은 괴물이라는 수연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 괴물을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던 셈이다. 지석은 이제 더 이상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따뜻해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작은 변화를 지키기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가 흘린 피눈물에 대한 값진 보상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서울의 거리는 연분홍빛 설렘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한그룹의 분위기 또한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극적으로 달라져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한지석 대표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공포의 대상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칼같이 정시 퇴근을 지키며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인간적인 리더로 변모했다는 사실은 재계의 불가사의로 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석에게 있어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의 시계는 오로지 퇴근 후 도윤과 수연이 기다리는 단독주택으로 향하는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회사의 이익보다 아들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보가 되었지만 그 바보 같은 삶이 주는 충만함은 그가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 오후 5시가 되자 지석은 미련 없이 결제판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도윤의 유치원 학예회가 있는 날이었다. 김 실장은 빙그레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고 지석은 그것을 받아들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꽃다발 속에는 도윤이 좋아하는 파란색 수국과 수연이 좋아하는 하얀 리시안 셔츠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길에 지석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며 넥타이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거듭 점검했다.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도 떨지 않던 그였지만 고작 5살 배기 아들의 학예회 참석이 그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는 이제 완벽한 CEO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서툴더라도 따뜻한 아빠가 되기 위해 매 순간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유치원 강당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학부모들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석은 구석자리에 앉아 무대를 주시했다. 잠시 후 수연이 도착하여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지난 1년 사이 훨씬 편안하고 밝아져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고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깔려 있었다. 수연은 아직 지석과 합치지는 않았지만 도윤을 매개로 매일 만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고 지석은 그녀의 속도를 존중하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드디어 도윤의 차례가 되어 막이 오르자 지석은 숨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보았는데 도윤은 친구들과 함께 동물 옷을 입고 율동을 하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구석에 서서 친구들을 관찰하던 아이가 이제는 토끼 머리띠를 하고 해맑게 웃으며 엉덩이를 흔들고 있는 모습은 기적과도 같았다. 도윤이 동작을 틀리자 옆 친구와 마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강당의 소음 속에서도 지석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혔다. 지석은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옆에 앉은 수연 역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괴물의 저주가 완전히 풀렸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사랑받는 아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증거였다. 학예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 도윤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지 쉬지 않고 조잘거렸다. 아빠, 저 아까 춤추는 거 보셨어요? 제가 토끼 점프 제일 높이 했죠. 라고 묻는 도윤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지석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우리 도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토끼였어라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동작이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더 완벽하게 했어야 한다고 훈계했겠지만 지금의 지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수연은 흐뭇한 표정으로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스테이크를 썰어 도윤의 접시에 놓아주었고 그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은 지석이 그토록 꿈꾸던 행복의 완성형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은 지석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고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이 흐르자 지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수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우리 셋이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라고 제안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라고 되물었고 지석은 5년 전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 바닷가는 어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곳은 두 사람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가장 아픈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였기에 지석의 제안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석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다. 주말이 되어 도착한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공기는 5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석은 도윤을 목마 태우고 해변을 달렸고 수연은 뒤에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웃었다. 도윤은 모래성을 쌓으며 아빠 이것 봐요. 우리 집이에요 라고 소리쳤고 지석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함께 모래를 파며 성벽을 보강해 주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성을 무너뜨리자 도윤이 울상을 지었지만 지석은 웃으며 괜찮아 다시 쌓으면 돼. 아빠가 더 튼튼하게 지어줄게라고 아이를 달랬다. 그 말은 도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연에게 보내는 지석의 맹세이기도 했다. 무너진 신뢰와 부서진 가정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더 단단하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의 의지였다. 그날 밤 도윤을 재우고 지석과 수연은 호텔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지석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 반지였는데 지석이 수연이 떠난 후 금고 깊숙이 보관해 오던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아, 나는 5년 전 너를 잃어버리면서 내 영혼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어라고 고백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너와 도윤이가 없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지석은 상자를 열어 반지를 보여주며 다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도윤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너를 평생 속죄하며 사랑할 한 남자로서 내 곁에 머물 수 있게만 해줘라고 말했다. 수연은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는데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당신이 변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도윤이가 당신을 얼마나 따르는지도 알고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지만 나는 아직 두려워. 또다시 당신이 그 차가운 괴물로 돌아갈까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쥐었다. 그는 내 안의 괴물은 이미 죽었어. 도윤이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고 내가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으니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수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코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네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평생 웃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석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 수연의 손을 적셨고 수연은 그 따뜻한 눈물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석을 일으켜 세우며 그 약속 꼭 지켜야 해라고 말하며 그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5년 만에 비로소 온전한 부부로서 서로를 품에 안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의 재결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수연은 단독주택 생활을 정리하고
지석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곳은 예전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는데 지석이 이미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사하는 날 도윤은 자신의 방에 가득 찬 장난감과 책들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수연은 주방 식탁 위에 놓인 화병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석은 두 사람의 짐을 직접 나르며 땀을 흘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생기가 넘쳐 흘렀다. 현관 입구에는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도윤이 삐뚤빼뚤하게 쓴 문패가 걸렸고 그것은 이 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시간은 흘러 도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지석과 수연의 생활은 완벽하게 안정을 찾았다. 지석은 여전히 바쁜 CEO였지만 주말만큼은 철저하게 가족에게 헌신했고 가끔 도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요한 회의를 미루기도 했다. 회사 임원들은 처음에는 대표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지석이 가정에서 안정을 찾은 후 경영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자 이제는 그를 롤 모델로 삼기 시작했다. 지석은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가족이라고 대답하며 쑥스러운 듯 웃었는데 그 모습이 방송을 타며 대중들에게 큰 호감을 샀다. 어느 날 저녁 지석은 서재에서 도윤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는데 도윤이 갑자기 아빠, 저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지석은 깜짝 놀라 펜을 멈추고 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었다. 도윤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는 회사 일도 잘하고 엄마도 잘 지켜주고 저랑도 잘 놀아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강하고 따뜻한 남자가 될래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5년 전 너랑 똑같은 괴물이라며 저주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닮고 싶다고 말해주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지석이 이룬 인생 최고의 성취이자 구원이었다. 지석은 도윤을 꼭 껴안으며 고맙다. 아들 아빠가 더 노력할게라고 속삭였고 도윤은 아빠의 품에서 키득거렸다. 그때 수연이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오며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는데 그녀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지석은 수연에게 다가가 배에 손을 얹으며 우리 딸도 오빠처럼 아빠를 닮으려나라고 농담을 던졌다. 수연은 정색하며 딸은 나 닮아야지 당신 닮으면 시집 못 가라고 받아쳤고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넓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창밖으로 퍼져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따뜻하게 밝혔다. 그날 밤 지석은 잠든 수연과 도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5년 전과 달리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고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주름조차 행복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옆에 겹쳐 보이는 도윤과 수연의 환영을 보며 비로소 거울이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거울은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만을 비추는 차가운 도구였지만 지금의 거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따뜻한 창이 되었다. 지석은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지난날 흘렸던 피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는 깨어질 수 있었고 깨어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대신 사랑함을 선택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서로의 손을 잡아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유리에 비친 자신에게 조용히 건배를 제의하며 속삭였다. 잘했어, 한지석. 이제 진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도윤은 지석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고 수연은 지석의 헌신 속에서 다시 꽃피울 것이다. 그리고 지석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옆에 있는 두 사람을 보며 기적을 확인할 것이다. 핏덩이를 두고 사라진 아내와 남겨진 아이, 그리고 뒤늦게 피눈물 흘린 CEO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의 탄생 신화로 막을 내렸다. 상처는 아무로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폭풍우를 뚫고 지켜낸 사랑의 훈장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